안녕하세요. 현실 공간 기반 메타버스 제작 위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축 방법에 대한 발표를 맡은 모빌테크의 김재승입니다. 오늘 발표는 디지털 트윈 개요, 센서 기본 이론, 3차원 스캔, 디지털 트윈 모델링, 그리고 활용 예시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트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사전적인 정의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물체 또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모의할 수 있도록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모사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2002년에 가장 먼저 이러한 개념이 제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우주 산업 등에 적용이 되면서 최초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너럴 일렉트로닉에서 인제 제조 산업에 적용하면서 인제 제조 산업에 가장 먼저 디지털 트윈 모델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제 초기에는 인제 공장 자동화, 가상 제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인제 제조 산업에서의 어떤 디지털 트윈이 많이 적용이 되었으면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빌딩,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 메타버스 요러한 산업들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도면 기반, 그리고 카메라 기반, 그리고 라이더 스캔 기반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도면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도면은 이제 2D 도면을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대한 2D 도면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3차원 공간을 디지털 트윈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뭐 단점으로 치면은 이제 실제 이런 도면과 현장에 이제 시공이나 돼 있거나 현장에 있는 물체들이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낮은 정확도에 따른 실감성 저하 그리고 실제랑 많이 다른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단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카메라 스캔 기반의 디지털 트윈 제작 방법은 이제 카메라를 여러 장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을 이제 쭉 비교를 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해내는 방법인데요. 이제 카메라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색상 구현이 된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서 마치 이제 사진을 보는 것처럼 3D 환경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만 인제 이것에 대한 단점은 이제 카메라를 활용하다 보니까 뭐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다 센서 대비 좀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런 수많은 이미지들을 인제 비교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굉장히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더 스캔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라이다를 활용해서 이제 3차원 공간 정보를 이제 직접적으로 스캐닝을 하는 것이 라이더 스캔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이제 라이다가 직접 이 거리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정확한 3차원 정보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다만 이제 라이다 센서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색상값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각적인 효과가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거의 인제 라이더 스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제 이러한 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이다와 카메라를 같이 촬영해서 3차원 공간을 생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 제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제 뭐 아래와 같은 이런 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요구 조건을 구체화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이나 뭐 하고자 하는 주체가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데이터를 스캐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스캐닝한 데이터들을 후처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 위에다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시각적인 효과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계는 인제 앞서서 인제 뭐 고객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실제랑은 좀 다르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인제 외부 툴이나 플랫폼과 부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다음으로 인제 라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센서들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하기 위한 이제 3D 스캐닝,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이다라는 센서는 이제 레이더와 되게 이 스펠링이 유사한데요. 이 레이저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레이저가 직접적으로 발사가 된 다음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3차원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도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신호를 방출을 한 다음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신호가 도착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시간과 이제 빛의 속도를 활용해서 거리를 도출하게 되고요. 페이지 시프트 방식이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흔히 이제 고정형 라이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주파수가 변하는 그런 이 레이저를 방출한 다음에 그 레이저가 또 마찬가지로 그 반사돼서 돌아올 때 신호와 위상 변화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라이다가 뭐 900나노대에 이제 눈에 안전한 900나노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1550나노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런 회전형 라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센서 주변에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라이다들은 이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방향을 촬영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라이다 데이터의 특징이 이런 점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점 데이터가 이 센서로부터의 상대적인 좌표들을 3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지상 라이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요렇게 생긴 것들을 삼각대에 꽂아서 스캐닝을 하게 되고요. 요건 이제 정적인 상태에서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1m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건축, 건설, 문화재, 이렇게 좀 뭐 공간이 크지 않고 많이 변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촬영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활용되는 게 항공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행기에다가 라이다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하방으로 데이터를 촬영하게 되는 이런 방식의 라이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MMS라고 하는 이제 차량에다가 장착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고정밀 GPS들을 활용해서 이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를 달고 차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뭐 항공 라이다보다는 조금 작은 영역이고, 지상 라이다보다는 좀 넓은 영역, 그리고 이제 도로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스캐닝을 한다는 것이 이제 요거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동하면서 측정하다 보니까 지상 라이다에 비해서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라이다 시스템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차 위에다가 장착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드론에다가 장착을 해서 조금 뭐 차로 가기는 좀 어려운 뭐 산림이나 건설 현장, 뭐 토지 조사, 뭐 이런 것 그렇고, 이제 항공 라이다보다는 조금 작은 영역들을 스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카메라라고 말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메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3차원 스캐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이런 영상 처리용 카메라들, 그리고 이런 영상 처리용 카메라 렌즈를 활용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열화상 카메라나 뭐 다른 파장을 가지는 카메라들, 그리고 뭐 DSLR이나 이렇게 웹캠 등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고 아주 정교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이런 영상 처리용 카메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에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셔터인데요. 카메라의 셔터는 크게 두 가지, 전자식 셔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롤링 셔터, 하나가 이제 글로벌 셔터 이렇게 방법인데요. 롤링 셔터는 이 CCD에 있는 소자들을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는 방식이라서 이 한 장의 사진 안에 여러 가지 시점의 사진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셔터는 전체 화소를 한순간에 딱 데이터를 캡처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왜곡이 데이터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상하시겠지만 이 공간 정보를 스캔할 때는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셔터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데이터의 왜곡 없이 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3D 매핑하기 위한 센서들은 이제 IMU나 INS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IMU, 요거 이제 처리 장치, 요것도 이제 MEMS 형태의 IMU.
이런 것들은 이제 GPS, 뭐 이런 것들은 이제 INS 시스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들의 센서, IMU나 이 INS 센서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사진은 이제 차량에다가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드론에다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소형은 좀 사람이 들고 다니거나 뭐 로봇에 장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IMU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IN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IMU와 뭐 GPS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MU는 이제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혼재되고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 거는 요런 ARS, AHRS라고 부르고요. 다만 이제 실제 뭐 이런 현장에서는 INS나 IMU 요런 두 가지 단어로 말하면 다들 알아듣고 그냥 통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런 센서들을 이렇게 잘 뭉쳐놔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차 위에다가 이런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백팩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 아니면 그 외에 뭐 이런 뭐 오토바이, 뭐 드론에다가 설치를 해서 센서들을 운영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최적화된 센서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스캐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차량이나 백팩 같은 이런 플랫폼에다가 카메라, 라이다, IMU, 뭐 GNS와 S와 같은 이런 센서들을 장착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장착하고 찍는다고 그냥 3D 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센서들 간의 어떤 위치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각 센서들의 어떤 뭐 내부 파라미터, 외부 파라미터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뒷단에서 우리가 3D 매핑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모델은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초점 거리나 뭐 주점, 그리고 왜곡 계수들을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흔히 이제 인트린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 간의 관계는 이 상대적인 위치 차이와 각도 차이. 그래서 카메라와 라이다가 이제 3차원 축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에 대한 위치와 각도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익스트린직이라고 하고요. 뭐 라이다 내부 모델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다와 IMU 간의 관계도 확인을 해야지 되고, 이것도 이제 위치와 각도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돼야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IMU와 뭐 이런 뭐 레퍼런스 좌표와의 관계, IMU와 이런 안테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IMU와 이런 차량 좌표계와의 관계 같은 것들도 이제 추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장 먼저 확인이 돼야지 뒷단에 이제 아주 정교한 3D 이런 스캐닝 데이터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이런 촬영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동기화를 잘 맞춰줘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회전형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긁어내게 되는데, 그 긁어내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카메라들을 트리거링 해줘야지만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딱 어떤 시점이 맞는 이 동적 객체들의 시점이 맞게끔 이제 데이터가 산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은 말씀드렸듯이 라이다와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은 이제 라이다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카메라 데이터 간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와 각도 관계인데, 요것들이 잘 맞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심원 데이터들이 이런 객체들의 잘 오버레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잘못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오버레이가 잘 안 되게 나오는 것, 잘 되는 경우 이렇게 오버레이가 잘 되게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정밀도는 한 5mm, 거리로는 5mm에서 1mm 사이, 그리고 각도로는 0.01도 정도까지 맞춰야지만 정교하게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 동기화 같은 것들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위치가 서로 다르게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 데이터 융합했을 때 이제 음, 실제 이 라이다가 찍힌 데이터와 카메라가 찍힌 데이터가 달라서 정확히 융합이 안 되고 어떤 색상 값들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데이터들이 흐리게 나오게 되고요. 잘 된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이제 정교하게 스캐닝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비를 제작을 하고 이 칼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작업이라서 이 부분에 되게 공을 많이 들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비가 구성이 됐으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상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을 할지, 그게 뭐 드론이면 어떻게 비행을 할지, 그리고 사람이 백팩을 메고 들어가면 어떤 동선으로 이동을 할지,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어떤 동선으로 차량 주행을 할지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그 수집한 이런 궤적이 있습니다. 동선과 궤적. 그래서 이제 그것을 GPS로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슬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그 궤적들이 아무리 비싼 GPS를 사용하더라도 궤적에 좀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궤적들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수처리 보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 그 차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들이 3차원으로 누적이 돼서 점군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카메라 데이터들을 저기다가 이제 융합하게 되면 이제 색상을 가지는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도 얻을 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MMS 차량 스캔하는 것은 요 왼쪽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 라이다 형태로 스캔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 나타나 있고, 뭐 드론으로 스캔하는 것도 이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삼각대에다가 장착을 해서 스캔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론도 마찬가지로 비행하면서 그 하방에 있는 이런 어,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3차원 스캔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캐닝을 하게 되면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론이 실제 비행한 이런 궤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방에 이렇게 3D 스캐닝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이 이제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차량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이런 도로 환경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두 데이터는 둘 다 라이다만 활용해서 구축을 한 데이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색깔이 아니고 이런 인텐시티라고 하는 그 레이저의 반사도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 약간 사진으로 치면 흑백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특히 차량으로 스캐닝하는 경우에는 되게 야간에 스캐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주간에는 이제 도로에 차가 많이 있어서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 스캔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색상 데이터들도 많이 입력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인텐시티 값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카메라 데이터들을 섞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실제 현장의 색깔들이 매핑이 돼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스캐닝이 끝난 것들을 이제 모델링으로 넘겨야 되는데요. 이제 모델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 있는 이런 노이즈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택시나 보행자, 이런 차량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지원에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요. 뭐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작업자가 포토샵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멘틱 매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사진을 분석하고 그 사진 안에서 이런 우리가 불필요 객체들을 제거를 한 것을 이제 3차원상에 매핑해서 딱 필요한 객체들만 포인트 클라우드로 남겨놓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서부터는 이런 객체들을 추출을 해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디지털 트윈 환경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지 되는 게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CSF 필터라는 거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요. CSF 필터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스캐닝된 데이터를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떤 얇은 천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을 올려놓고 그 천에 달라붙는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이 지면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만 이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캐닝 데이터에서 CSF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지면 데이터들만 추출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면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그 지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하이트맵이라는 데이터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이트맵은 어떤 일종의 이미지인데 그 각각의 픽셀의 이 지면의 높이, 이제 터레인에 대한 높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하이트맵을 만들게 되면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 같은 곳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넓은 영역에 대한 3차원적인 터레인을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추출한 다음에 하이트맵을 만들고 그리고 하이트맵을 엔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지면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면을 깔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배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스캐닝된 데이터에서 지면을 제거를 한 다음 그러면은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원래 땅에 붙어 있다가 땅이 제거가 되면 건물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게 되는데요, 데이터상에. 그럼 그 데이터상에 둥둥 떠 있는 건물들을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개별 건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을 한 다음에 이렇게 텍스처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 추출하는 것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건물을 추출하고 클러스터링 하게 되고 사진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수집할 때 아까 카메라 데이터도 같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데이터에서 이 건물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제 매핑을 해서 텍스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에 대한 3차원적인 형태 그리고 이제 텍스처가 붙어서 나오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모델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정말 넓은 영역을 이렇게 사진 텍스처로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요 단계까지 한 다음에 뭐 엔진에 넣어서 컨텐츠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건물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딱 추출을 한 다음에 요 데이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건물 모델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실제랑 똑같은 스케일과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건물 모델링을 하게 되면 실제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건물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디지털 트윈 환경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이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 건물이라는 것 1층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1층 부분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그 높이에 맞춰서 반복되는 이런 박스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엔진에다가 넣으면 이런 이제 건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을 제작할 때 하나하나 모든 건물을 다 따로 제작하게 되면 굉장히 리소스 낭비가 심한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어떤 질감 텍스처와 이런 타일 표현하는 텍스처들을 우리가 이제 동적으로 그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이게 더 촘촘하게 있어야지 된다, 아니면 더 넓게 있어야지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라미터로 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표면의 재질 같은 것들도 우리가 미리 샘플을 몇 개 만들어 놔서 그 샘플들을 계속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건물마다 다 이런 텍스처와 뭐 노멀 맵과 이런 것들을 새로 제작하게 되면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용량이 커지고 로딩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프리셋으로 이제 제작을 한 이런 타일과 재질, 질감 표현하는 텍스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건물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도로에 이런 뭐 페인트 칠이나 이제 데칼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기본적인 데칼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도로 위에다가 그 위치에 맞게끔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면 이제 도로의 어떤 느낌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칼 작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런 신호등 같은 거, 시설물 같은 거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규제 표시냐, 뭐 제한 속도 표시냐, 아니면 신호등 표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위치에 맞는 이런 시설물을 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그 현장이랑 똑같은 모습의 디지털 트윈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것들도 심게 되는데, 나무는 이제 언리얼 엔진에 이제 나나이트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조금 어떤 성능적으로 이슈가 없이 나무들을 잘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도 이렇게 LOD가 나눠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뭐 신경 써주시면 정말 퀄리티가 높겠지만 이런 나나이트라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무를 배치하게 되면 알아서 어느 정도 LOD를 나누고 이런 성능에 이슈가 없게끔 로딩해주는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시설물들, 이렇게 뭐 차량막이라든지 이런 지하철 출입구,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 이런 휴지통, 이런 이제 객체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두시고 그 위치에다가 잘 배치를 해주시면 실제랑 똑같은 3차원 공간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정적인 객체들에 대해서 만들고 배치를 했다면요. 이제 실제 어떤 이런 메타버스 공간, 아니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공간들은 다 많이 변화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등 같은 경우도 뭐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초록불이 들어왔다가 바뀌고, 이런 신호등도 이런 시간들도 바뀌고, 여기 들어오는 불도 바뀌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어떤 모델에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런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어떤 뭐 이벤트에 맞춰서 요런 동적 객체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어, 여지가 생기고요. 이러면은 보다 더 현실감을 가지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규모 공간을 얼마나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규모 공간 뭐 몇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공간에는 정말 많은 객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대규모 공간을 잘 잘라내고 그 잘라내는 것에서 우리 시점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로딩되는 그런 좀 다이나믹하게 로딩하는 것들도 엔진에서 적용을 해주셔야 작은 공간을 다루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큰 공간을 다루실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성능의 이슈가 발생을 안 하게끔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작용 기능. 이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객체를 클릭하면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객체 사진들을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우리처럼 객체를 클릭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바타가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상호작용 기능들을 구현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여의도에 대한 이런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들었고, 이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든 이유는 이제 여기 UAM을 타는 어떤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의도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UAM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공간도 만들 때도 전체적인 영역을 우리가 항공 사진, 항공 라이다, 차량 라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스캐닝을 만든 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도로를 깔고 노면을 깔고 그리고 이런 빌딩 모델링들을 만들어서 넣는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런 대규모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대규모 공간 말씀드렸듯이 성능상의 이슈가 없게끔 최적화를 잘 해줘야지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로딩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사례는 이런 실내 인테리어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있는 어떤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3D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 3D로 스캐닝한 공간 데이터 위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을 실제 있는 위치에 맞춰서 놓고 어떤 고객이 원하는 그런 룩대로 바꿀 수 있게끔 제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 때 우리가 뭐 도면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단순히 우리가 도면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동영상 잠깐 지나갔는데 이 야외 부분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법을 도입한 거는 이 집 자체를 정교하게 나타냄도 있지만 지금 창문 밖에 있는 이런 조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표현을 잘 해줘야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건물과 건물 주변을 다 3D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 트윈화해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은 어떤 실제 가구 배치나 조명, 벽지 같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소개, 아파트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자동차 공간, 이런 차량 시험장도 3D 스캐닝을 쭉 한 다음에
그 3D 스캐닝된 데이터 위에다가 이런 공간을 제작을 해서 넣고 이렇게 뭐 차량 시험을 하는 이거에 대한 용도는 이제 차량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시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굳이 이제 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 차량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뭐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야지 되는지 체험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현장도 MMS라고 하는 이 차량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스캐닝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초 데이터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항공 사진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이제 영역에 대한 터레인도 구성을 해서 언리얼 엔진 위에다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실시간 이제 성이 반영이 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판교역 앞에 있는 사거리인데, 판교역 앞에 있는 사거리를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을 하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도로나 건물 이런 것들은 정적인 객체들인데, 이제 정적인 객체 말고 이런 동적 객체들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제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탐지하는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동적 객체들도 인식을 하고, 이 동적 객체들을 이런 엔진상에다가 표현해서, 그동안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나 디지털 트윈 공간들 보시면 다 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요 공간은 이제 정적인 객체뿐만이 아니라 동적인 객체들도 다 디지털 트윈에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한 것이 이제 요것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청와대 이 관광을 위해서 이제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청와대 이 시설을 우리가 지상 라이다, 그리고 MMS, 그리고 드론,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 공간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스캐닝을 하고 이런 객체들을 다 추출을 한 다음에 뭐 나무도 배치하고 이런 건축물에 대한 모델링도 해서 배치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이제 어려운 것이, 아까 같은 일반 도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에셋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런 청와대 같은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에셋들을 만들고 배치하는 이제 고런 작업들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무가 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나무들을 로딩 처리하는 데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제 요런 부분들도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오늘 이제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떤 메타버스 공간,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이 센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센서를 가지고 어떤 현장을 스캐닝하는 내용, 그리고 스캐닝한 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생성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 공간들은 어떤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 많이 집중을 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 있는 공간을 디지털로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방법,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과 이런 이론들을 잘 알고 계시면 어떤 실제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메타버스화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